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루스와 하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특별 게스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오늘의 토픽이 이 자율주행차와 부동산인데 우리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소개를 먼저 합시다. 소개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해? 아니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워낙 VIP시라서 이 실명으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반갑고요. 저는 피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동통신 쪽이었었는데 저희 회사가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또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부동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오늘 또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자율주행과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좀 나눠보자 해갖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게스트로 오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많아요. 와. 네, 근데 사회적 명성이 있어야 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운전면허가 네, 필요 네. 없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또 그동안의 여자들도 운전을 꺼려 했었는데 또 더 쉽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이동이라든가 뭐 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 없이 그렇죠. 하겠죠. 근데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운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장 보러 가면은 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동생이 차를 가지고 가야 돼.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생기면은 그냥 엄마 나가서 그냥 차에 앉으면은 목적지만 누르면 가겠죠. 그렇겠네요. 아니, 우리가 좀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장 보러 목적지 눌렀어요. 쭉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마트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외부 주차장을 찾겠죠. 그쵸. 어디 외부 주차장에다가 딱 지정을 해놓고 거기 보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차피 인공지능이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가든지 거기도 많차야. 그러면은 뭐 돌아다니고 있어. 너가 알아서 뭐 돌아다니고 빈 있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있어. 길에 다시 콜할 때까지. 그렇죠. 길에다가 뭐 깜빡이 켜고 서 있던가. 그래서 장 다 보고 나오면은 이제 딱 어디로 와? 부르겠죠. 제트 옛날 전격 제트 작전처럼. 모르죠. 네, 몰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딱 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주차장이 완전 필수 요소는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 그죠? 지금보다는 네.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거는 법규 위반이니까는 저는 그거는 네. 잠시는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에, 가야겠지. 네. 골목 같은 데는. 그래서 그 건물 이 기사에서도 예측하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땅의 효용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제 뭐 근린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은 지하 1, 2층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뭐 지하 1, 2층 말고 한 지하 1층만 만들어도 되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주차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일단 이 기사에서도 예측한 거고, 그리고 말하는 거는 그 역세권이라는 게 좀 중요해지지 않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검토할 때에 아니 투자할 때에 그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투자 유수 중에서. 그죠. 역세권이라는 게 역 근처에 있는 건데, 이 기사에서는 좀 애매하게 써놨어.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자율주행차가 일반화하면 굳이 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집이나 사무실, 가게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왜 그런가를 안 써놨어요. 근데, 사실 역세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하철역이잖아요. 그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의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는 주차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주차를 하면 주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역세권이 필요가 필요하고, 없다. 그래서 역세권이 필요했던 건데 자율주행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역세권의 중요도가 옛날만큼 높지는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대중교통을 약간 배제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때를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죠? 역세권이 아니고 뭐 아니면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가용을 타고 이제 갈 때는 자율주행이 되면은 가는 데까지 내가 뭐 피곤하지도 않고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 안에서 뭐 다른 책을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그러니까 역세권이 필요는 없다? 절대적으로 역세권이 자율주행이 100% 원활하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어지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50, 30 이렇게 떨어지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특히 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나 회사나 그런 데가 구성원이 전부 자동차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동차로 출퇴근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뭐 지하철 타고 가서 역 바로 앞에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여기서 굳이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퇴색된다.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아닌 것 미래 자율주행차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따라서도 바뀔 것 같네요. 자율주행차를 한 사람이 하나씩 또는 그 이상씩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처럼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유를 하지 않아. 네. 그러면 더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율주행이 생기니까 내 1인당 차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야. 그럼 그거를 그냥 부르면 얘가 그냥 오는 거지. 각각 제일 가까이 있는 택시가 나한테 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냥 앉아서 목적지만 가는 거지. 그리고 그럼 기사가 없어지니까 요금도 줄어들 테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네. 굳이 내 차가 그러게 차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 맞아.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보유기간의 95%가량을 주차장이나 길가에 방치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거를 모두가 주차장이- 소유하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도 소유하느냐에 따라. 주차된 차들 많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차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되겠다. 진짜 10분의 1로 확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콜하는 택시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콜 받아서 보내주는 거야. 차를 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굳이 내 차가 없어도 되는 거야. 내가 오늘은 뭐 스포츠카를 부르고 싶으면 스포츠카 부르는 거고, 좋다. 세단 부르고 싶으면 세단 부르고 싶은 좋다. 거고, 트럭 부르고 싶으면 트럭 부르고 싶은 거고. 진짜 요새는 점점 리스 시대가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유해서 빌려 쓰고. 렌트를 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보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안 내도 되는 거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사실 돈 많아도 전세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수리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새로운 새로운 사업이네. 그럼 진짜 이게 보유 기간의 5%가 가만히 서 있는 거니까 진짜 필요한 자동차는 확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살 때 성능 좋은 거 성능이냐 아니면 예쁜 외관이냐 이런 말 할 때 요걸 쓰는데 자동차의 하루에 90%는 가만히 서 있는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게 예뻐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내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거는 하루에 뭐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쁜 차를 사야 된다는 건데 이거랑 이걸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굳이 필요 없겠네.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저는 약간 생각했을 때 자동차라는 공간이 이제 진짜 개인적인 공간이 돼가지고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많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만 폭발적으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꼭 맞지는 않을 것 같네.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발전해서 수요가 많겠지만 자동차의 대수가 많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굳이 차를 가질 필요는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차를 내가 굳이 안 소유를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효율이 엄청 좋아질 테니까요. 지금 택시보다 효율이 엄청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 그냥 하지만 집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 집은 집은. 근데 집도 내 집이냐 뭐 전세 임대를 하면 되니까. 임대하면 계속 사는 곳은 있어야 되니까. 같이 사는 곳은 있어야지. 차는 안 탈 때도 있고 탈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집은 뭐 내가 잠자는 시간 4시간만 빌릴 수는 없지. 그렇죠. 하루 그러기 24시간 힘들겠죠. 힘들겠지. 할 수 역시 부동산이 최고네. 아까 주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쏙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자율주행차 그러면 주식은 그대로 사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 회사가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해도 개인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주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자, 왜냐?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랐어요, 엄청나게. 네. 다우 지수가 지금 뭐 2만을 넘어서 막 2만 5천인가 막 그러고 코스피도 2,500이 넘었잖아요. 네. 전부 시작할 때는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때 사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투자를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우리 피터 씨께서는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당연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실 텐데 공감도 하실 거예요. 이 주식이라던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물론 변동을 해요. 가격이 변동을 하는데 주식이나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다른 상품들하고의 차이점은 환금성이 너무 좋다. 일단 맞아요. 환금성이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돈으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3일 걸리지만 돈 내기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식을 100원에 삼성전자를 100만원에 샀습니다. 네. 100만원을 샀는데 이게 110만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쏘겠죠. 쏴요. 이건 그냥 놔두고 돈 벌었으니까 벌었다 생각하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안 팔 수도 있죠. 근데 120만원 됐어. 배 아프시죠? 당연히 배 아프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려요. 내가 130만원 갈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사느냐? 에휴, 보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주식시장 바이바이. 두 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피터 씨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120만원이 돼버렸어. 또 들어가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거의 99%에서 들어가요. 자,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럼요. 그래서 네.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추격 매수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손해 없이 더 사는 거는 이제 추격 매수. 어떻게 해요? 120만원 됐어 이제. 네. 팔아요 안 팔아요? 조금 더 놔둘 것 같네요. 장기 투자잖아요. 존버 정신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올라탔어요. 몇 번 이제 이런 과정에 몇 번 거쳐서 200만원이 됐다고 쳐요. 네. 갑자기 이게 150만원으로 폭락했어요. 오, 어떻게 해요? no. 어떻게 해요? 파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팔죠. 150만원에 팔아요. 저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네. 주식 와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오르는 걸 가정했으니까 하고 한 번 내렸으니까 한 번 더 내립시다. 100만원 됐어요. 저희가 이제 원금이 됐어. 네. 자, 조금 더 내리면 손해예요. 네. 진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돈 잃어. 네. 나 이거 100만원 엄마한테 등록금 낸다고 뻥치고 받았는데 이제 원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우리 피터 씨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입니다. 전 팝니다. 팔았어요. 손해가 어떻게 됐죠? 지금 손해가 났죠. 손해 났죠. 이걸 보통 손절이라고 해요. 손절. 네. 왜냐면 두 번 폭락했으니까 또 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원금 손실. 네, 그걸 막으려고 미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요 안 팔아요? 100만원 됐어. 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 회사에 엄청 막 오너가 막 감옥에 갔다거나 하는 그런 커다란 이슈가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것 같아요. 오너가 횡령했어. 횡령. 횡령 팔아야죠. 자, 횡령해서 들어갔어요. 네. 팔았죠? 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횡령죄가 무죄가 됐네? 다음날 다시 150만원 됐어요. 망했네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빠이빠이 합니다, 주식시장. 또 살 것 같긴 하네요. 또 돈 찾으려고. 또 삽니다, 또. 그래서 언제 그만두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때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넣을 돈이 없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진짜 그만두냐? 아니요. 열심히 돈 모아요, 또. 또 돈 모아서 주식시장에 또 들어옵니다. 이게 도박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부동산도 똑같아요.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잃는데 네. 부동산은 왜 괜찮다고 하느냐? 환경성이 너무 떨어져요. 환경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한번 팔라 그러면은 온갖 쇼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싸게 팔지 않는 이상 진짜 금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보통은 오래 가요.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져요. 보유 기간. 근데 특히 이거는 내가 사는 집일 경우에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보통 10년, 20년 살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사해볼까 할 때 이제 팔려고 하는 거지. 그쵸.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어. 네. 아, 와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네. 주식 투자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제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만 노리고 부동산을 사면은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정말 계속 뭐 오를 때는 벌죠. 부동산도 오를 때는 벌어요. 주식도 아까 말했지만은 계속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갈 때는 내가 단타를 아무리 쳐도 벌어요. 네. 아무리 정말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쳐도 벌어. 그냥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뭐 사면 오르니까 일단. 근데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골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는 뭐 언니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뭐 주식이 부동산보다 좋다 그런 말 했다면서요. 네. 주식이 부동산보다 사실 좋아요. 어떤 점이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게 바로 우리 피터 씨처럼 네. 기업인들. 기업을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자금을 대주는 게 주식이에요. 딱 상장해가지고 빵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주니까. 그러면 자금이 많아지죠. 그럼 투자를 해서 기업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인들이 안 해도 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기업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고자 하는 여러 주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인수해가지고 잘 되면 어떤 조건으로 나한테 이득을 줘라.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돈 벌려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해서 들어간다? 100% 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 같은 직종을 우리는 이제 개미핥기라 그래요. 개미핥기. 개미들이 많아야 이렇게 핥아먹고 자기가 이렇게 배도 부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개미핥기들은 항상 이제 주식이 좋다 그러고 항상 오르는 것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거래를 많이 시켜요. 그래야지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잠깐 제가 경험한 거를 잠깐 말씀을 실사례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현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거 몰랐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또 좀 수익을 많이 냈을까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일단은 요즘처럼 주식이라든가 요즘에 가상화폐 누구나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정말 더 로또처럼 잘만 하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00만 원 벌었지만은 200만 원 손해 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가상화폐입니다. 맞아요. 네. 사이버머니가 네. 돼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자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 일단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이 이익이 많이 나도 원금 손실이 안 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원금 손실이 없어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라든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부동산은 원금 손실을 절대 안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다만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의 단점은 황금성이에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바로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을 때라든가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딱 맞아야지만 이게 거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니까.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땅의 가치는 높아져요. 땅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100만 원에 샀는데
1년 뒤에 90만 원에 절대 안 팔아요. 100만 원에 산 사람은 최소한의 110만 원, 150만 원을 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에 사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낸 부분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은 내가 산 가격 이하로 절대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원금 손실이 없고 또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짧은 시간에 수익을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이나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예를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꿔서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거는 그건 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사례가 아닌데 지금. 그건 실제 사례. 아니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말씀하셔야죠. 일단은 교과서적인 정법적인 그러니까는 이론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고 하고 나서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실제 사례는 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봤을 때 우리가 투자 방식이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인데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더라도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금방 팔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드는데 부동산은 거래 가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면은 한 170만원에 내놓으면 팔리니까 그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는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서 하면은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 주식처럼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내가 그걸 금방 팔았다가 또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환급성이 떨어지는 거는 막 100% 맞는 얘기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을 경우는 그래도 빨리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이익을 100% 다 안 보고 뭐 80%만 보겠다, 70%만 보겠다고 하면은 결코 환급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비교해서는 환금성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상대 거예요.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게 그렇죠. 맞죠. 환금성이나 좋은 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사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 투자할 때. 돈 넣으면 사면은 바로 돈 나오는 게 좋아.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데,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자마자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분들은 강원랜드로 가면 됩니다. 강원랜드에 바카라에다가 1000만원 넣고 홀짝 딱 걸면은 땀에 2천만원 나와요. 그리고 잘못 짚었으면 그냥 이제 집에 오면 되고 아주 결과가 금방 나오죠. 네. 하여튼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자율주행 회사의 주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창 토론을 했네요. 네, 하늘이 아는 언니가 또 증권회사에 다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는 마세요.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한 30년 가지고 있으면 벌 수 있겠는데 30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좋은 거죠. 왜 구를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를 거의 절대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원대 삼성전자를 지금 뭐 300만 원 가고 뭐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거는 10만 원대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없어요. 다 팔고 그치?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그걸 꾸준히 그게 사람 심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관들은 회사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게 되면은 팔고 또 안 내려가면은 막 대주를 해가지고 막 공매도를 쳐가지고라도 내려요. 근데 개인은 그런 심리 상태가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분들한테 돈을 벌고 싶을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래도 말씀이지.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자율주행 자꾸 길어지니까 우리 네, 이제 슬슬 슬슬 정리를 하고 정리하도록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2부요? 그러면 여기서 1부는 끝인가요? 1부는 끝입니다. 너무 네. 기니까 1부의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자율주행차가 역세권이라던가 직주 근접이라던가 하는 입지적인 요소를 조금 프리미엄을 조금은 뭐 퇴색시킬 수는 있지만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면 이제 거리 같은 것도 있고 네. 전부 자동차를 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율주행차보다 부동산. 일단 1부는 끝마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